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나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속물적인 사람이 참 많은데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마음 아프지만 빨리 알아차렸다는 거에 감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유치원하고 집하고 거리가 꽤 멀어서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지루할 때마다 지하철에서 사연을 들으며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이번엔 저도 제보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네요. 다들 시댁에 관한 얘기를 많이 제보하셔서 저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일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었는데요. 완전 아무도 모르는 시골은 아니고 다들 들으시면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아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시골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저를 가난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시던데 그런 편견과 달리 저는 꽤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대대로 과수원을 했는데요. 과수원이 꽤 크고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열심히 과일을 키우셔서 매번 과일철이 될 때마다 연락 오는 단골도 꽤 많았어요. 오히려 저는 상당히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랐죠. 과수원이 시골에 있으니까 거주 지역이 시골이긴 했지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전교에서 부잣집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성격상 제가 부자라고 여유롭다고 자랑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뭔가 여유 있다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자랑하며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등록금이나 입학금 그리고 제가 시골이 본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 때 자취를 했었는데 그 자취 비용까지 다 부모님이 여유롭게 내주셨어요. 그런데 제 고향이 시골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무례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심지어 저보고 제 고향에 햄버거집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물론 어느 시골엔 햄버거집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도 많이 현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들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시골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말하면 다들 거기 사과로 유명한 곳이잖아 하고 그렇게 아는 지역이라 어느 정도 발달된 지역이었는데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상했답니다. 부모님 과수원이 한 과일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종류를 하시고 과일 말고 다른 밭에선 고구마도 키우시고 진짜 크게 하셔서 일하시는 직원도 진짜 많았는데요. 저렇게 지방 출신이라고 저를 앞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방에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일 좋다는 학교에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이 외동딸로 자랐었는데 부모님이 일부러 계획하신 것은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기 가지는 것이 조금 힘든 몸이셨대요. 그래서 아이를 더 낳고 싶었는데 낳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덕분에 저는 혼자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랑이 많아 주변 친구들과 언니, 동생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저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챙기는 것을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때에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과수원에 데려가서 같이 과일도 따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장래희망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고 대학교 전공을 고를 때도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여유롭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방은 서울과 비교해 아직 덜 발달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처음 서울에 도착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에는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은 진짜 크고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오죽하면 건물이 너무 크고 사람이 많아 집 밖에 나가면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교회 동아리인 댄스 동아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놀러 다니면서 혹은 영어를 배우려고 갔던 영어 회화 학원에서도 제가 시골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놀라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을 어느 순간부터는 숨기고 싶었어요. 그러다 댄스 동아리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고 이름은 현석이었습니다. 현석 오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가 어쩌다 시골에서 왔다고 하니까 덤덤하게 반응했어요. 그래? 그럼 공기 좋은 곳에서 자랐겠다. 나는 그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나중에 살고 싶어. 부럽다. 언제 한번 다 같이 놀러 가도 돼? 저는 저렇게 사근사근하고 다정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처음 봐서 그 말을 듣고 현석 오빠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빠는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속으로만 좋아했어요. 사실 제가 자랐던 고향은 남자들이 조금 거친 편이라 서울에 올라와서 저런 상냥한 말투로 저에게 말하는 오빠를 보니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은 티내지 못하고 그렇게 동아리 활동에 전력으로 참여하며 재밌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오빠가 먼저 졸업하고 오빠가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면서 동아리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오빠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해서 유치원에 바로 취업해 남자친구도 사귀며 즐겁게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동아리에서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현석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 오빠는 여전히 다정하고 멋지더라고요. 마침 애인 얘기가 주제여서 알게 되었는데 저도 오빠도 그 당시에는 애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정하고 착하고 성실한 현석 오빠는 저와 사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성격이 잘 맞고 공통점도 매우 많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오빠도 저도 영화를 감상하고 그 영화 주제와 주인공의 행동을 토론하며 항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다 헤어지고는 했어요. 오빠도 저도 서로 성격도 잘 맞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을 때 둘이 가치관도 너무 똑같다며 놀랐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진지하게 저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오빠를 대학생 때부터 짝사랑했었기 때문에 싫을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 집에 갔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오빠에게 우리 집이 과수원을 한다고 말은 했었지만 크게 한다고는 말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처음 우리 집에 오고 정말 놀랐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아주 크고 넓다고 놀란 오빠에게 부모님은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며 우리 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엄마는 오빠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은 데다가 대기업을 다니는 능력까지도 좋은 사람이라고 저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고 오빠와 꼭 결혼하라고 몰래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빠에게 특상품 과일도 몇 박스를 챙겨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빠는 열렬한 환영을 받고 저에게 자기가 너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본인 가정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저는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하고는 6살 차이가 나서 저보다는 어렸고요. 사고쳐 결혼까지 해서 이미 조카가 있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만나도 서로에 대해 얘기하느라 집안 사정에 대해선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서 남편 집안에 대해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 듣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뭐 범죄를 저지른 집안도 아니고 집마다 사연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주변에 알렸을 때 아는 언니들이 저에게 홀어머니라 아들한테 을지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 전에 유심히 보라기에 저는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 반응을 많이 살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평범하셨어요. 저를 막 우리 친정이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반겨주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반대하거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지방이고 부모님은 과수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별 반응이 없으셨는데 대놓고 반대하진 않으니 저는 속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변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셨어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는 남편이 입단속을 시킨 것 같아요. 시동생 부부는 상견례에서 본 게 전부라 동서와 어색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계속 비교하니까 더 어색해지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강남에 있는 100억대 건물주야. 근데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니? 귀티가 흐르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동서가 건물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동서는 비록 결혼 전에 속도 위반으로 시동생하고 결혼했지만 친정집에 워낙 돈이 많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동서 행색이나 하고 다니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냥 평범해 보여서 저도 처음엔 놀라긴 했지만요. 돈의 여유라는 게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부럽다고 생각은 했으나 그건 어차피 동서 돈이고 제 돈이 아니니까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자꾸 저와 동서를 비교했던 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저는 처음엔 설마 돈 때문에 저렇게 차별할까 싶어서 제가 늦게 결혼해서 그런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나이로 치면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은 아니고 적정기에 결혼을 했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대학생 때 사고를 쳤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시조카는 아들이었는데 저는 워낙 아이들을 예뻐하고 직업도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시조카를 만나면 잘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조카가 성격이 진짜 유별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시동생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뭐라 하지 않고 방목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시댁 집안을 뛰어다녀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의 아이한테 나서서 행동 교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또 예의 없고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동생이나 동서가 밉상인 편은 절대 아니었는데요. 동서는 성격이 조금 특이해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긴 했어요. 저를 미워하거나 텃세 부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말이 많아서 동서와 대화하고 나면 기가 빨려서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동서와 저를 자꾸 비교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특이한 성격의 동서, 예의 없는 시조카 등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고 결혼을 잘못했나 생각이 들어 초반에는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래도 남편이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니까 최대한 무시하고 살라는 말을 해서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제가 무던하고 감정 표현이 큰 편은 아니라 초반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던한 저도 화나는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임신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관심을 다 받고 사랑도 독차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건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사실 한국에서 남아 선호 사상은 너무 뿌리 깊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조카가 성별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동서와 저를 비교하는 시어머니는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매우 심했는데
그나마 우리 부모님이 키우신 과일은 입덧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가진 이후로는 유치원을 쉬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야 해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엄마가 택배로 보내주시면 그걸 겨우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저는 특히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올라와서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고기를 먹지 못했답니다. 안 그래도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집에서 아예 고기가 없어지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저는 괜찮으니까 고기 드시고 오시라고 저는 집에 남아있겠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집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빼놓고 가는 것도 오히려 안쓰러운데. 그래서 지금 나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음식 메뉴 바꾸라는 거야? 둘째 며느리는 안 그랬어. 남편이 제 편을 드니까 시어머니는 기분이 심하게 안 좋았는지 저한테 그럴 거면 왜 따라왔냐고 했습니다. 분명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그래도 오는 게 도리라고 해서 왔더니 저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신혼 때부터 저를 비교해서 서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저를 많이 챙겨줘서 버텼는데 임신했는데도 저한테 저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맹세코 제 눈치를 보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애초에 남한테 그런 소리를 할 성격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동서와 저를 그렇게 비교하는 건지 저는 진심으로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교는 신혼 때부터 그랬었는데요. 정말 하다하다 옷 입는 스타일도 비교했었어요. 저는 편한 옷차림을 좋아해서 시댁에 갈 때 청바지를 입고 가곤 했는데 동서는 매일 원피스나 치마를 입었어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동서 보고 여유 있는 집안은 다르다고 청바지 안 입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보라고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갈 수는 없지 않나요? 주변에 물어봤을 때도 본인들은 청바지도 아니고 추리닝을 입고 간다며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댁에 어떤 차림으로 가셨나요? 이 부분은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아니 상전도 아니고 내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돼?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제가 우니까 남편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저는 한번 울음이 터지니까 참기 힘들어서 차 안에서 엉엉 울며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고 그대로 남편은 시골로 차를 몰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차 안에서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지 못한 채로 도착했더니 당연히 부모님은 당황해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차에서 울음을 그쳤기 때문에 엄마에게 보고 싶어서 왔다고 애교를 부리니 부모님도 오랜만에 딸과 사위 얼굴을 봐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기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음식들도 넘기지 못했었는데요. 엄마 집밥을 먹으니 그래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입덧이 심하셨던 분들은 어떠셨나요? 친정엄마 음식만 먹을 수 있었다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신선한 과일도 먹었는데 그때가 마침 복숭아철이라 탐스러운 복숭아를 바로 따서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제가 입덧 없이 잘 먹는 것을 오랜만에 본다고 좋아하며 옆에서 친정 아버지와 약주도 하고 즐겁게 보냈어요. 그렇게 다음날 오전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너는 그러고 나가서 연락도 없니? 아, 죄송해요. 내가 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시어머니는 사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말을 저에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이미 친정 부모님을 봐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라 그냥 넘겼어요. 임신했고 또 가족이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주었고
계속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2명 키우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임신 기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 아이는 딸이었어요. 저는 입덧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임신했어도 몸무게가 도저히 늘지 않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나오기 전에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한 결과 아이는 1명으로 만족하자고 이미 얘기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둘째는 아들을 낳으라고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는 절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죽음을 감수하며 손주를 낳았더니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이때도 남편이 엄마 제발 그만하시라고 쫓아내줘서 저는 속으로 아이는 1명으로 끝내야지 오히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 부부도 저를 많이 축하해줬는데요. 특히 동서가 아이 키울 때 처음에 드는 돈이 많다고 저에게 아기용품을 많이 물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고 부자 동서 덕분에 제가 득을 본다고 하셨죠. 저는 아이 낳으면 드는 돈이 많다고 하기도 하고 원래 중고 물품을 잘 쓰는 편이라 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들고 온 아기 물건들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동서는 건물주라고 자랑한 것에 비해 아기용품들이 저렴한 용품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시조카가 평소에 입는 옷들도 그렇게 비싼 명품 제품은 없었는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확실히 아기용품을 다 받아보니까 좀 의아하긴 했어요. 특히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엄마들은 다른 것보다 유모차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옷 같은 것보다 유모차로 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유모차가 비싼 것은 비싸고 또 싼 것은 싸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우면 유모차를 비싼 것을 사용합니다. 돈값을 제대로 해서 비싼 유모차는 사용하게 되면 아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탈 수 있고 엄마가 유모차를 몰 때에도 굉장히 손쉽게 방향 조절도 가능하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모차도 그렇고 아기 장난감들 있잖아요. 개월수에 맞게 쓰는 그런 장난감들도 그렇게 비싼 제품은 하나도 없어 의아했답니다. 마침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친구들도 아이 낳은 친구가 많아서 제가 한참 아기 용품에 관심이 많을 때여서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몇 년 새에 유행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줬으니까 쓰려고 봤는데 아니 가격을 떠나서 어떻게 쓴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험하게 사용했더라고요. 사실 가격대야 뭐 당연히 부자라고 비싼 것만 쓰지는 않으니까 이해했지만 사용했던 흔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게 쓰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품의 기본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도 같이 봤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그냥 아기 용품들을 새로 사자고 할 정도였어요. 여기저기 흠집도 많이 나고 옷은 구멍도 나고 저도 웬만하면 준 용품들을 고맙게 쓰려고 했는데 그 제품들을 보니 제가 고마움의 의미로 주었던 초콜릿이 오히려 더 비싼 것 같았습니다. 마침 우리 친정에서 소녀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좋아하시며 저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주셨는데요. 그걸로 유명한 고가의 유모차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하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던 몸이 더 나빠지기도 했었고 유모차로 어디 다닐 때 아이가 위험해지는 게 싫어서 고가의 누구나 알만한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의견이기도 했지만 사실 친정아버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유모차는 꼭 비싼 제품으로 구매하라고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큰 마음을 먹고 아주 비싼 제품으로 샀는데요. 역시 돈값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진짜 고급스러웠고 아기를 태우고 밀면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스르륵 밀려서 제가 너무 편안했어요. 친구들이 아기용품은 정말 비싼 걸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시댁으로 가져갔는데 시어머니가 유모차를 보더니 예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동서가 돈이 많아서 보는 눈이 좋아.
이런 거 공짜로 얻고 너도 참 복 받았다. 네? 어머니, 이거 제가 산 거예요. 뭐? 아니, 너는 준 사람의 성의가 있지. 그럴 거면 왜 받겠다고 한 거야? 다른 것들은 집에 다 있어요. 이건 저희 친정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제가 친정부모님이 선물해 준 것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래도 본인은 저와 아기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친구들은 아기 낳고 시댁에서 조리원 비용도 주고 선물도 줬다는데 저는 전혀 받은 게 없어요. 뭐 속상했지만 시어머니가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홀 시어머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동서가 준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동서와 시동생이 없어서 저도 눈치 보이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뒤로 명절이나 생일 때 시댁에 가게 되면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입은 옷을 보고 그거 동서가 준 옷이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준 옷 아니에요. 동서가 아무리 말하고 저도 아니라고 제가 산 옷이라고 말해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몰라도 계속 물어보셔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받은 옷을 입혀간 적도 있습니다. 그날 일부러 이거 물려받은 옷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역시 부자가 보는 눈이 다르긴 해. 그렇지? 전혀 다르지 않고 그 브랜드는 저도 아이한테 많이 사서 입히는 브랜드였어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심지어 남편이 돈도 잘 버는 대기업 직장인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동서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시어머니도 되게 웃겼던 게 동서가 건물주라고 해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누가 보면 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받은 줄 알 텐데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사실 웃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이면 일부러 시어머니는 혼자 지나가는 말로 나중에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는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마 시어머니는 동서가 제주도에 바다가 보이는 집을 마련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이상 다 모였을 때 항상 동서에게만 칭찬할 리가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조카와 제 딸아이가 몇 년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딸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걷고 말하냐고 하셨어요. 아이는 당연히 발달 과정이 있는데 우리 딸은 심지어 발달이 매우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시조카와 비교해서 딸아이가 늦게 말하고 걷냐고 하시는지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어서 애들에 관해선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면 육아에 대해 훈수를 두셨습니다. 또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회복이 더딘 편이어서 바로 유치원에 복귀하지 않고 조금 더 쉬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먼저 그렇게 제안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제일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사람이라 제 몸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많이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막 심각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 몸이 약한 편이라 잔병치레가 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가 병원에 가는 날에는 일도 미루시고 전화하셔서 제 몸 상태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저를 보면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할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가 되면 저도 복직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번 돈을 제가 다 쓴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어느 순간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친정네 돈이라도 많아서 다행인데 아기 옷 저거 비싼 거 아니니? 아들 요즘 너무 고생 많다. 엄마가 네 얼굴 상하고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열심히 왜 그러냐고
본인도 대기업 다녀서 다른 사람보다 월급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너무 눈치 주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항상 제 편이고 시어머니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만 보면 되니까 꾹 참았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크면서는 신경 쓸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딸이라서 그래도 아들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고 또 아이 성격 자체가 순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키우기 쉬웠지만 육아는 진심으로 힘들잖아요. 아무리 순해도 아이는 아이고 제가 아무리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말도 못하는 아이를 종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교사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을 직업으로 대하는 것과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남의 아이는 100명도 볼 수 있지만 내 아이는 한 명도 키우기 힘든 게 육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회사에 가면 혼자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했다면 그래도 버텼을 텐데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제가 체력이 약해져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집에서 청소하는 이모님을 고용하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저도 이모님이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니까 좀 살 것 같아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 보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온다고 말이라도 하고 오면 저도 운동을 가지 않고 집에 있었을 텐데 갑자기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셨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이모님이 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모님을 집에 부르면서 남편과 저는 시댁에는 알리지 말자고 했었는데요. 만약 알게 되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제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도 어차피 우리가 부르는 건데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 무작정 찾아올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모님에게 말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운동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이모님과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합해서 20통이나 와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며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도대체 어디 간 거니? 집에 사람까지 불러? 아니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너만 호강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갔더니 이모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자기 집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기 아들 돈을 쓰냐고 뭐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땐 참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말했죠. 우리 친정엄마가 주신 돈이에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농사 지으셔서 보내준 돈을 이런 데 쓰면 되니? 엄마가 저 아프지 말라고 일부러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돈 놔줘라. 내가 집에서 청소할 테니까. 아주 돈 아까운 줄을 몰라.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리 제가 친정엄마가 보내준 돈이라고 해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일단 이모님을 집에 보내고 남편도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오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갑자기 울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왜 오신 건지 궁금했는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뭘 들고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반찬 핑계를 대려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진짜 그냥 본인이 갑자기 오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연락은 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찾아오면 도대체 누가 반겨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잠시 딸을 데리고 산책을 다녀왔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잘 달래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사과했고 저는 아무 잘못 없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곧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시댁 방문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친정엄마에게 말하니
엄마는 그래도 시댁이고 어른인데 제가 굽힐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 일도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명절에 가면 동서는 귀한 사람이라고 일을 잘 시키지 않고 저만 시켜서 가기 더 싫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선 아주 귀하게 사랑만 받으며 컸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더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에 명절에 시댁에 방문하는 것이 항상 저는 부담되었어요. 우리 친정은 명절에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명절은 쉬는 날이어서 더 적응하기 힘들었답니다. 저한테 명절의 의미는 20년 넘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거실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는데 시댁의 명절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웃겼던 건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해요. 저도 물론 시어머니가 아들들이 학생일 때 남편을 잃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당연히 들기는 했지만 갑자기 그걸 보상을 바라는 듯 며느리들에게 바라는 게 많으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힘들게 아들 2명 키운 것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걸 왜 며느리들, 특히 저에게 희생을 바라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친정 엄마에게 하면 엄마는 또 안쓰럽다고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라고 하셨죠. 저도 여자고 아내니까 시어머니가 안쓰럽다가도 시어머니는 꼭 자기 발로 자기 복을 차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저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지만 엄마가 그래도 시어머니가 혼자 아들 2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저에게 그냥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며 농사지은 과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걸 들고 가서 그래도 이왕이면 좋게 풀라고 하셔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같이 부모님이 저에게 택배로 보내주신 과일과 농산물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졌는지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나서서 애교 부리며 과일을 깎으려고 하니까 딱 뺐더니 저에게 깎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깎아줬더니 먹지도 않았습니다. 유치하고 왜 저럴까 생각이 들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니까 자존심이 회복됐는지 시어머니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생일 잔치가 다가오는데 크게 열고 싶다고 저를 은근 압박하더라고요. 명절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셨는데 당신이 살면서 생신잔치를 크게 열었던 적이 없다며 이번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동서와 상의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동서는 돈이 많으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동서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는데요. 동서는 전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꼭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본인이 한 번도 호텔에서 잔치를 해본 적이 없다고 호텔을 고집하시네. 제가 요즘 친정일 때문에 바빠서 동행은 힘들 것 같아요. 형님이 한번 알아보셔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건물주니까 분명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했을 때에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당황했지만 또 대놓고 동서에게 건물주니까 돈을 좀 많이 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명절에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더니 친정 부모님이 눈치채시고 무슨 일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죠. 저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하게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어차피 생신잔치를 크게 하면 우리도 초대하는 것 아니냐고 아버지가 돈을 대줄 테니까 호텔을 예약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됐다고 아버지가 왜 돈을 내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저랑 시어머니가 앞서 있던 갈등을 말했던 것이 기억났는지 저에게 시어머니한테 밉보여서 좋을 것 없다고 하시며 결국 아버지 돈으로 호텔 연회장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친정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네 어머니께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 내줬다고 말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밝히게 되면 시어머니가 또 힘들 때마다 저에게 기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굳게 동서가 돈을 냈겠지 생각하고 있길래 그냥 그대로 해명하지 않았어요. 동서도 저에게 연회장 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조용히 시어머니 생일 잔치를 치르고 싶었답니다. 중간에 또 사실 우리 딸 생일이 있었어요. 저는 딸의 생일이 저에겐 되게 큰 의미여서 매년 지금도 크게 챙기고 있는데요. 제가 힘들게 낳기도 했고 제 인생에서 아이는 딸아이 하나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 마음은 남편도 같아서 우리 집에서는 딸 생일을 크게 챙기곤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딸아이 생일이 있어 저는 동네에서 비싼 코스 요리 집을 예약하고 남편과 딸과 셋이 다녀왔어요. 이건 딸이 태어나고 계속 해왔던 행사고 우리는 딸과 셋이 행복하게 밥 먹고 쇼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계속 해왔답니다. 딸도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달력에 적어놓고 그날이 올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고는 했고요. 이건 시어머니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초반엔 본인도 가고 싶다고 데려가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이건 우리 가족의 행사라고 딱 잘라 거절했기에 삐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듯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시댁 갔을 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본인 생일에도 그런 한우 코스 요리를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호텔 연회장은 그냥 호텔 뷔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꼭 한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호텔에는 한우가 있지 않고 대신 더 맛있는 갈비찜이 있다고 해도 꼭 우리 아이가 먹은 한우를 드시고 싶다고 고집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었죠. 결국 저는 제 입을 탓하며 호텔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제가 따로 한우를 챙겨오면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비용도 다 친정 아버지가 부담하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호텔에서도 위생 문제상 절대 외부 음식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감당하겠다고 각서도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청사되었어요. 한우 공급도 딸아이와 먹었던 식당에 문의하니 포장은 되어도 그렇게 납품은 힘들다고 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저는 이왕 준비하는 거 그냥 제대로 해주고 그 빌미로 당분간 시댁 행사를 조용히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호텔에서 어느 날 미리 조율을 하자며 하루 날을 잡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까다롭다고 생각했는지 호텔에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미안하더라고요. 날을 잡고 가기로 했는데 남편하고 시동생은 직장인이니 저와 동서가 둘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을 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동서가 저를 데리러 우리 아파트까지 왔고 그렇게 둘이 차를 타고 호텔에 가는데 사실 동서가 모는 차를 저는 그날 처음 탔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생각보다 차를 굉장히 험하게 모는 편이더라고요. 동서 되게 거칠게 몬다. 나 깜짝 놀랐어. 어머. 남편한테 배워서 그런가 봐요. 그이가 좀 험하잖아요. 많이 힘드세요? 저는 남편 차를 주로 탔지 시동생 차는 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코너를 돌 때에는 저도 모르게 위에 있는 손잡이까지 잡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태우고 간다며 우리 아파트까지 와줬는데 너무 불안해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운전 실력은 제가 태어나서 타봤던 차 중에 제일 별로였습니다. 급정거도 몇 번이나 했는지 심지어 신호위반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면허가 없어도 난폭운전은 아는데 제가 불안해하니까 동서는 웃으면서 이래봐도 사고 경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동서는 무리하게 옆 차선에 끼어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동서 과실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부딪힌 차는 아주 큰 화물차였고 저와 동서가 목숨을 유지한 게 오히려 기적일 정도라고 했다고 하네요. 블랙박스로 확인했더니 잘 가고 있던 화물차에 동서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경찰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냐고 할 정도였어요. 화물차 운전자는 다행히 아주 무사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저와 동서 둘 다 응급실에 있었고 남편과 시동생, 시어머니 셋이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먼저 눈을 떴는데 정말 다행히 둘 다 살아는 있었지만 동서 상태는 저보다 심각해서 중환자실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시동생은 그 말을 듣고 쓰러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도 온몸이 아팠지만 동서가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물론 동서가 운전을 무리하게 해서 그렇게 됐다지만 사람이 아파서 중환자실로 갈 수 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서 친정 부모님도 오시고 응급실은 말 그대로 진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최소 인원만 남기고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네가 잘 모셨어야지. 조수석에서 뭘 한 거야? 조수석에 앉았으면 운전자가 운전할 때 잘 봐줬어야지. 이러면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도 없던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남편이 가로막자 더 화가 나서 막 저에게 쌍욕을 하셔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에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보다 다행히 괜찮긴 했지만 저도 사고가 난 사람이고 심지어 저는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간호사들이 오히려 말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쉽게 진정하지 못하셨어요. 간호사들이 제발 진정하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부잣집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해? 내가 도저히 사돈 얼굴을 못 보겠어. 어떡하니 우리 며느리. 아이고 안타까워.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결국 돈이었어요. 아마 시어머니 머릿속엔 본인 노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동서에게 빌붙을 예정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중하고 귀한 며느리를 제가 다치게 해서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다니까 분노에 휩싸여서 저에게 쌍욕을 퍼부은 것 같았죠. 저는 사실 그때 깨어나서 정신도 멀쩡하지 않은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쌍욕을 먹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화가 나서 저를 막더니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제발. 엄마가 그렇게 부잣집이라고 재수씨 싸고 도는데 우리 아내도 부잣집 딸이야. 당장 엄마 호텔 생일잔치도 장인어른이 돈 대주셨다고요. 진짜 그만해요 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남편에게 화를 내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시동생에게 네가 직접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리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본인이 말했습니다. 재수씨, 엄마 내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가만히 있었는데 재수씨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건물주? 웃기지 마. 친정에 오히려 빚만 많다고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네가 말해보라며 진짜냐고 물었고 시동생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도 이건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제가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아내가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살짝 허언증이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엄마가 신혼 때 저 건물 예쁘다고 했을 때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 본인 건물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냥 해명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동서는 남편 말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친정에 빚이 많아서 요즘 아르바이트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리운전까지 하며 힘들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쓰러지셨고 다행히 장소가 병원이라 시어머니까지 응급실에 눕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서 강제로 눈을 감고 잠들었고 일어나니까 1인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깨어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며 말해줬는데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절대로 믿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시동생이 아니라고 말했어도 믿지 않고 직접 호텔에 가서 예약자 이름을 확인했더니 거기엔 우리 친정아버지 성함이 떡하니 있었고 또 강남에 가서 부동산에 들어가 건물주 얘기를 꺼냈더니 확인 사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호텔 생일잔치는 어떻게 됐냐고요? 취소했어요. 사실 저도 쌍욕까지 먹은 마당에 잔치를 열어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 돈이 너무 아까웠는데 시어머니가 취소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저에게 본인 엄마지만 그렇게 상식 이하로 행동할지 몰랐다며 또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앞으로 시어머니랑은 명절, 그것도 딱 설날에만 보기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저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시어머니와 더 만나지 말자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전화하니까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본인이 저에게 쌍욕을 하며 제 탓을 했던 것은 진심으로 까맣게 잊은 건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가, 보고 싶다. 얼굴 본 지 오래됐어. 우리 서은이는 잘 지내? 서은이는 제 딸아이 이름이에요. 그동안 시조카 이준이만 챙긴 것은 기억이 나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제 아이가 딸이라고 저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제 딸은 챙기지도 않아 딸은 친할머니랑 어색해서 1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반면 친정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너무 예뻐하셔서 딸이 저에게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 정도랍니다. 아이가 오히려 더 냉정한 거 아시죠? 그렇게 제 딸을 차별했으면서 갑자기 본지 오래됐다고 하는 게 저는 웃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냉담하게 반응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그때 응급실에선 정신이 없더라고. 상처받았니? 내가 미안하다. 나도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로 대꾸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 말에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 없을 때 시어머니에게 우리 친정이 잘 사는 것을 말했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는 제가 지방 출신이라 가난한 산동네에서 자랐다고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친정 부모님이 여유 있다고 말해도 본인의 고집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은근히 돈을 달라는 표현을 해도 그냥 무시하면서 남편과 딸과 우리 친정 부모님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에게 처음에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다시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친정 엄마도 이제껏 보냈던 과일이 아깝다고 하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동성아 그동안 허언증으로 거짓말했던 것은 미웠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은 없으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요. 남편도 저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둘이 생각하며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에 다시 취업해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 일이 좋아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다니지 말라는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중에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제보하면서 쭉 그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았는데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이 없었다면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견뎠을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편과 제 딸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나날 살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